언시국 TV 특별 기획 나는 해직 언론이다. 오늘 두 번째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해직 기자 동아투이 위원장이신 이부영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이 선배님은 우리 언시국의 그 초대 상임 대표도 지내셨죠. 선배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 동아투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1975년에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이제 벌이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직되신 분들이 113명, 131명 맞습니까? 113명. 113명이요. 네. 조선투이도 있습니다만은 수적으로는 뭐 비교 안 될 만큼 아무튼 동아일보에서 해직 기자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언론운동 그 세계사적으로도 그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이 해직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외 관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1975년 3월 17일 동아일보에서 대량 해직이 됐죠. 그러니까 올해 꼭 5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에는 134명의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해직되었다가 일부는 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복귀를 하고 마지막까지 113명이 남아서 이제 그 113명 중에 42분이 세상을 떴고 동아투이 막내가 이제 80살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세월이 흘렀죠. 이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에서 100년이 넘은 언론사입니다. 역사가. 그런데 이 100년이 넘은 언론사에서 50년이 되도록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성냥공장에서도 한 100명 해직을 하면 그 사주가 처벌받고 그러잖아요. 부당노동행위 이런 걸로. 그런데 50년이 넘도록 한마디 사과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런 한국을 대표한다는 대신문사에서 50년이 넘도록 사과 한마디 없다는 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언론사로서 무슨 염치로 신문을 내고 무슨 염치로 방송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명분이 없잖아요. 이따가 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선배님은 뭐 언론운동도 하셨지만 이제 제야운동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5번 옥고를 치셨죠. 네. 예. 그래서 사진 좀 띄워주겠습니까? 네. 뭐 한때 그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셨고 그런데 나의 마음의 고향은 언론이다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네. 봤습니다. 네. 그 숱한 그 풍상의 세월에 대해서 나름의 그 회고담을 좀 들려주시죠. 그 어떻게 5번이나 감옥살이를 했는지 저도 지금 좀 뒤돌아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한참 그 자유언론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몰입했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뭐 투옥이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동아투이라는 이 단일 언론 집단이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 군사독재 정권한테 가장 가혹하게 탄압받은 일개 집단입니다. 단일 직종 일개 집단으로는 그 뭐 사형 뭐 이런 극형을 받은 일은 없었어도 그 계속 이 징역살이를 한 사람들 숫자나 또 정보부 뭐 그 뭡니까 저 보안사 네. 남영동 대공수사단 뭐 이런데 끌려가서 연행돼서 조사받은 사람 또 구류받은 사람 또 가택연금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연인원을 다 합쳐 보니까 어림짐작으로 300명이 넘어요. 네. 이제 50년이 지났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앞에 나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띄운 사진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게 5번째 투옥이 되셨을 때 네. 그 시점, 말하자면 체포되는 시점의 사진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게 모니칸 목사 방북에 대한 그 불고지죄 혐의였죠? 그게 국가보안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 상의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그 문익환 목사 방북과 예. 현대중공업 대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지원하고 했다는 혐의로 네. 뭐 노동조 뭡니까 제3자 개입 네. 금지 그 조항에 또 국가보안법과 두 가지가 저촉이 된다고 해서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5번에 그러면 수감 기간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7년 한 5개월 정도 7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50년 자유언론 실천운동 투쟁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꼽아준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유언론 선언을 하고 동아일보에서 그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막 밀고 보도를 하고 이랬을 때 74년 12월 중순부터 12사에 선언을 하고 밀고 갔으니까요. 74년 12월 중순부터 동아일보하고 동아방송의 광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 왜 그 광고를 그때는 동판에 그 광고가 이렇게 함께 나갔잖아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묻지 마십시오. 곤란합니다. 이러고 광고 동판을 다 광고주들이 회수를 해가는 거예요. 또 방송에서는 그 녹음 테이프 이런 걸 다 회수해가고 결국 중앙정보부가 그 광고주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광고를 다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네. 이게 그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사진도 있죠? 좀 띄워주겠습니까? 놀라운 게요. 그렇게 백지 광고가 나가고 이러니까 뭐 동아야 힘내라, 뭐 동아 보는 재미에 세상 산다. 저 광고에 저 광고에 저런 그 조그만 광고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그때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 처음 그 발족이 됐을 때인데 암흑의 횃불이라는 한 면에 걸친 네, 저 오른쪽. 광고나 거기니까 지주교의 양심 선언이라 지학순주교의 양심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그 민주화와 관련된 성명서가 거의 저기 다 담겼어요. 암흑 속의 횃불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발칵 뒤집힌 거죠. 저렇게 격려 광고가 나가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민주화와 이제 그 뭐 인권이라든지 언론 자유를 바라는 시민들이 그런 광고면을 자기가 돈 내서 사가지고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게 보면은 촛불 시민들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이미. 네. 그 뭐 민주주의를 위한 향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온갖 발언이 다 실리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잊지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자유언론 실천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탄압을 받고 광고 탄압을 받으니까 민주시민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 뒤에 해직이 되고 그랬으면은 뭐 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징역도 가고 뭐 이러니까 뭐 우리들의 뜻을 뭐 이렇게 좀 거꾸를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를 격려했던 그 민주시민들 있잖아요. 네. 그들을 등돌릴 수가 없었어요. 동아투이가 지난 50년을 이렇게 버텨온 것도 그 격려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한 시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견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광고주인 기업을 상대로 한 말하자면 압력을 넣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광고를 멋있게 압력을 넣었고 그걸 지켜본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광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자료를 보면은 또 그런 시민들도 탄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당국에서. 네. 그 뭐 일부에서는 거기 그 군 한 육군 중위 뭐 이러고 쓴 사람이 있어서 네. 왜 군을 분열 이관시키냐고 그 사람들 뭐 탄압하고 동아일보 광고 국장이 그때 연예인이 됐었어요. 네. 왜 군을 선동하고 이러냐고. 네. 뭐 그런 거에서부터
이 교사들이나 또 이 판검사들도 그때 광고를 했는데 뭐 서울법대 매퇴 동기 배운 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광고합니다. 근데 판검사들이 자기 이름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서울법대 15회 동기 몇 살 이렇게 해서 내고 그랬어요. 이대생도 했던 거로 제가 근데 이대생은 광고를 했는데 네. 동아야 너마저 배신하면 나 이민 갈 거야.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동아일보 사주와 유신 권력이 야합해서 우리들을 대량 해직시킬 것을 예견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예리한 광고를 냈어요. 참 불행하게도 그 이대생의 광고대로 된 거예요. 네. 독재 권력과 언론 기업주가 야합을 해서 자유 언론을 했던 기자들을 대량 해직한 겁니다. 그게 동아TV의 실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권한유착이 그 논란입니다만은 권한유착 이전에 이미 권한야합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운동의 그 대변인으로 일하셨다고 이제 기록하신 걸 봤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선배님 쓰신 글에 보면은 1975년 1월에 선배님이 그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그 돈 오버더퍼 기자와 인터뷰한 사진. 네.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약간 이제 뭡니까 어찌 보면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하나 올리고 뭐랄까 이거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전혀 위축되는 그런 모습 없이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시절 그래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때는 기자들이 말이죠. 네. 뭐 기사 다 쓰고 편집부에서는 저 편집 다 끝내고 나면은 동아일보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책상 위에다 그 구두를 신은 채 올려놓고 담배 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기도 했는데 그럴 만큼 자유스러웠어요. 네. 이제 그때도 제가 그 74년 3월 6일 날 동아일보 언론노조가 생겼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때 섭외부장을 맡았어요. 네. 그 성유보 작고한 성유보 씨가 조직부장을 맡았고 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게 섭외부장이 대변인 아니에요. 네. 다른 활동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언론 실천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게 세계에서 없는 일 아니에요. 예. 광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러고 그냥 야단이 났는데 외신이 오히려 막 그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국내 신문엔 우리가 겪는 일이 한 줄도 안 났어요. 네. 국내 언론은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외신들이 야단이 나서 그때 미국과 그 유럽의 모든 언론 지국이 동아시아 언론 지국이 도쿄에 본부가 있었어요. 네. 그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뭐 볼티모어 선이라든지 그리고 저 이 영국의 가디안이나 르몽드, 그 리베라시옹,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이런 신문들과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모든 언론들이 동아일보로 몰려든 거예요. TV, CBS니 뭐 NBC 이런 데까지. 네. 근데 그때 브리핑을 저는 이제 문화부 기자니까 네. 그리고 언론자유운동에 그 좀 이렇게 중심에 서서 일하니까 편집국에 늘 상주해 있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제 짧은 영어를 가지고 브리핑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점점 이제 알려지고 그래서 뭐 AP통신의 존 로더릭이라는 부사장도 와서 만나게 되고 근데 돈 오버터버 기자가 한 면을 할애를 해서 특집을 낸 거예요. 네. 그 돈 오버터버 기자하고 그 인터뷰를 네. 한 게 설명을 해주고 한 게 조그맣게 나온 그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저는 그 자유언론 실천 운동의 대변인 노릇하느라고 네. 중앙정보부에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버렸어요. 네. 외신에다가 다 그걸 알려버리는 꼴이 됐으니까 네. 뭐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그러셨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언론 실천 운동의 얼굴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언론들이 보도를 같이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게 유별나게 그러진 않았을 텐데 완전히 고립무원인 상태였어요. 네. 당시에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요즘은 그런데 그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다 못해서 기자들이 뭐 기레기, 기덕이 이런 멸칭으로 불리는 시대 아닙니까? 네. 이런 현실에 대한 나름의 소외가 있으실 듯 싶어서 말씀이죠. 네. 그 당시에도 그 뭐 동아일보에 대한 학생들의 일말의 기대는 있었지만 대놓고 학생들이 동아일보를 와서 비판을 했어요. 네. 동아일보에서 어떤 운동이 뭐 일어나라는 걸 촉진하려고 그랬는지 동아일보만 와서 유독 그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했어요. 바로 1971년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어요. 그때 서울대생들, 서울대 각 단과대학 뭐 여러 대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50여 명이 와서 규탄 대회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규탄 대회를 한지 뭐 성명서 읽고 그런지 한 10분도 안 돼서 사법경찰들하고 백골단이 와서 그 사람들 두들겨 패면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학생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편집국 3층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잘못은 우리 언론인들이 했는데 왜 학생들이 이거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네. 너무 그냥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고 그게 아마 우리들을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언론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비난 뭐 그냥 말로 옮길 수 없는 비난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때.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욕하고 뭐 그러는 게 우리를 잘하라고 격려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잘못하니까 비판받는 거지. 난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요. 다만 제가 지금도 걱정을 하는 거는 뭐 권력의 압박이나 금력으로 돈으로 회유한다든지 그래서 잘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점점 이 파시스트 이념을 가지고 남을 왜곡해서 비난하고 그냥 막 그 인격 모욕을 하고 그런 기사를 쓰는 그 기자들 중에 신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걸 저는 더 정말 힘든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동아일보 앞에 몰려와서 뭐 화형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이 대자비처럼 말이죠. 그 사진 있죠? 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사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저희들 아마 그 3.17 행사한 다음에 네. 3월 26일쯤 시민단체들이 예. 그 조중동 언론들 네네. 부수 조작하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 타는 그 저 돈도 부당하게 많이 타가고 그 사기 집단이다. 네. 조중동 폐간해라. 그런 운동이 드세게 불붙기 시작했어요. 저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달라지는 기색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때 그 복직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1993년에 동아일보가 그 복직 협상을 벌였고 그 당시에 그 기록에 보니까 선배님하고 성유배 선배님을 비롯해서 몇 분에 대해 사측이 네. 이 기자로 복직하는 걸 받을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이제 그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하자면 복직의 꿈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해직되고 나서 그 130여 명의 기자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냥 동아일보에 대해서 너희들 자유언론 배신했다라고 비판하니까 얼마나 일손도 모자라고 큰일 났잖아요, 동아일보가.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부 기자가 네. 134명 중에 한 20명 네. 남짓되는 사람이 동아일보가 회유를 해서 뭐 각서 같은 걸 쓰고 복직을 했어요. 네. 그러나 다들 가장이고 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월급을 안 받고 이렇게 버틴다는 게 생활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동료들한테도 뭐 이해를 가지고 봤어요. 그러나 우리들도 각서를 쓰고 뭐 들어오라든지 이런 건 단연코 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버티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이부영, 성유보, 그 박지동, 심재택 이 네 명은 안 된다. 왜냐? 저 사람들은 학생운동이나 어떤 색깔론 이런 거에 저촉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네. 동아일보 저 해직된 초기에도 그런 걸 보면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뭐 저나 그 저하고 네 사람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뭐 성유보 씨 세상 떠나고 심재택 선배도 떠나고 네. 저하고 박지동 투의원은 아주 열심히 지금도 투의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죽은 사람들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네.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동아일보에 사과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 한국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사과에 인색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관련 사진이 있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성 언론사들이 만일에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저희들이 오랜 세월을 이러다 보니까 언론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특히 저는 69년에 제가 아직 수습 딱지가 떨어지기 전에 네. 그 이듬해가 동아일보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창간. 네. 그래서 창간 특집 하는데 저하고 동료 또 한 사람을 동아일보가 창간 이후 그때 1969년 때까지 무엇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나 이걸 다 골라내라는 거예요. 동아일보 지면에서. 네. 그래서 창간호서부터 69년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동아일보 잘한 일을 좀 골라내서 네. 70년 4월 1일 날 동아일보 창간일에 특집에 싣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아는 동아일보하고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가 딴 신문이었구나. 이렇게 친일을 엄청나게 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요. 동아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언론 사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감히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글을 못 썼어요. 학자들이고 누구 간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동아일보가 제일 좋은 신문지로 알고 다른 신문 제가 한국일보도 이렇게 하고 중앙일보도 조금 다니다가 그러셨죠. 예. 동아일보를 또 갔어요. 제일 좋은 신문이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 우리가 알던 일제시대 동아일보가 이런 짓을 했구나. 그리고 그 뒤에 동아일보가 야당지로서 자리 잡은 게 이승만의 부산정치파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 씨가 부통령이었어요. 하도 이승만이 자기 권력대로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부통령 자리를 사퇴했어요. 네. 그러고 동아일보가 비판지로 돌아선 겁니다. 그때 부동의 야당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도 조봉암 선생의 사형 문제라든지 이런 건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그랬죠. 네. 그러나 동아일보가 그렇게 그런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저는 해방되고 나서 동아일보가 복간할 때 있잖아요. 예. 일제 말에 우리말 신문은 다 폐간을 시켰으니까 네. 그때 복간을 하면서 일제 시대 때 그렇게 친일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사과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친일파가 마음대로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사죄를 안 하니까 네. 민족의 대변지라고 그런 뭐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완전히 친일 덩어리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하자면 친일파한테 면죄부를 줬다고 할까요? 뭐 그렇죠. 그런 아닙니까? 예. 이게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사죄를 일제 친일한 걸 사죄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뭐 독재도 있었고 뭐 박정희 전두환 때는 독재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치자고요. 네. 87년 6월 항쟁, 네. 민주화,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바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도 새로운 사회, 민주사회, 그런 사회를 국민들이 요구해서 민주화를 이뤄냈는데도 자기들이 조중동이에요. 그때는 네. 전두환 이 노태우 때, 노태우가 아니라 전두환 박정희 때 독재에 아부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네. 그 사과 한마디 없이 또 그냥 갔어요. 네. 그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신문들은 국민들 보기엔 못 같이 봐서 국민들 앞에 자기가 사과하는 게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들이 이제 용납 안 할 거예요, 그런 거를. 네. 이 왜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국민을 개돼지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네네. 그 비슷한 정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조중동 신문은 그렇게 독재나 뭐 친일 여기에 부역을 해서 그렇게 큰 재산도 모으고 그랬는데 이 우리 사회가 기업, 특히 언론 기업에 대해서는 권력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 아니라 이건 권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어떨는지. 그러니까 그 보수 기득권 동맹의 일원이 됐고 또 그 동맹을 지면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네. 딴 거보다도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있은 다음에 네. 그걸 국민들이 일어나서 바꿨기 망정이지. 예. 만약에 12.3 계엄으로 수많은 인사들이 잡혀가서 살해당하고 그랬을 때 네. 조중동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아무 말 안 하고 윤석열에게 아부하고 네. 알랑거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무섭죠? 그런 생각을. 네. 하여튼 노상원 수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여튼 잘못됐겠습니다만 또 이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전두환 때 혹은 그 일제 강점기 때처럼 또 권력하고 야합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 조중동이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등장해가지고 어땠어요? 윤비어천가 계속 불렀잖아요. 네.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무시했잖아요. 네.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만하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갔어요. 특히 조중동이.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를 겪으면서 DNA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언론의 자유, 네. 기업의 자유는 굉장히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네.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제대로 반영을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언론계의 나름의 반성과 혁신을 좀 주문하신다면 어떤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그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비태혁명으로 네. 촛불 시민, 민주 시민들이 진압해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사기업 거대 언론 네. 여기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바뀌었다고 스스로 다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그들의 그 가장 큰 관심은 그 거대한 기업 규모 때문에 자신들이 더 커진 영향력 이것을 더 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기업이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이젠 그 노동자이자 언론인인 기자, PD, 아나운서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다른 그 종사자들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이 있잖아요. 네. 왜 그걸 제대로 행사를 안 하냔 말이에요. 왜 대기업들만 그렇게 자유가 중요하고 일반 시민들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런 점에서 저는 단결권, 네. 노동조합 결성의 헌법적 자유 이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언론 자유를 지키는 ABC입니다. 저희들이 50년을 이렇게 지켜온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지켜온 이유는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노동조합에 근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대다수 기자, PD, 아나운서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이틀 사흘째 만에 180명이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신뢰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거는 언론 자유가 제1이지만 또한 신분 보장. 자기들도 급료를 생활할 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함께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의 초기에 특히 그랬습니다만은 위원장이나 총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러다 많이 잡혀가고 구속되고 그랬었어요. 동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계속 그거를 빼놓지 않고 그 다음엔 또 위원장이나 총무가 나오고 위원장 총무가 나오고 그래서 쭉 동아투이가 오늘 이때까지 유지해온 겁니다. 네. 저는 근본 정신이 노동조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다른 데하고 달리 여기서 아주 단결도 잘 되고 믿음도 굳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그 언론사 노조가 생겨났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동아투이 시절에 그런 동아투이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네. 곧 그 우리가 3월달에 만들었는데 아마 한국일보에서 6월달에 노동조합을 결성했을 거예요. 이창숙 씨가 위원장으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 한국일보도 탄압을 당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직 언론인으로서 남은 명예 회복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동아투이 막내가요. 네. 정현주 전 네. KBS 사장이 막내인데요. 그 사람이 80세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뭘 모이려 해도요. 이젠 10명 이상 나오게 안 돼. 아파서 누워 있거나 불편하거나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적으로 뭐 많이 모여서 동아일보에게 사과하라, 복직시켜라 이런 걸 할래도 그 물리적인 그 생체로서의 저희 개개인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아일보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일은 동아일보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어렵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야 정치권도 조중동 눈치를 봐서 특히 해직 언론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질 못해요. 네. 눈치만 보고 있죠. 그래서 후배 언론인들이나 언론을 전공하는 학자 이런 분들한테 언론사를 정확히 해서 후배들에게 언론인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자유언론 실천 50년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어요. 네. 자유언론 실천 50년.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우리들 입장에서 기록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월 17일 올해 그 동아투이 50주년 행사를 동아일보 앞에서 했어요. 네.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성하고 사죄하라.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동아일보사 앞에 와서 사죄를 요구하거나
복직시키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이 모든 사실을 역사에 맡기겠다. 네. 역사를 두려워해라. 그런데 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동아일보사가 네. 이때까지 그 왜곡하고 조작했던 거를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니까 네. 12사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자기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또 보도할지도 모르겠다. 네. 우리 동아투이가 다 뭐 사망할 테니까. 네. 그리고 후배들도 아마 그 막강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그대로 건재해서 또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조작하듯이 또 조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해요. 네. 그러나 아마 지난 일제시대나 독재시대처럼 그렇게 우리 국민이 만만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조작하고 그러는 걸. 네. 그래서 전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어야 된다. 네. 그러고 우린 떠나가도 괜찮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선배님은 이 젊은 세대는 그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기억들을 할 텐데, 그러니까 1987년에 영등포 교도소에 계실 때 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을 이제 그 은폐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을 교도소 간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고, 이 사실을 친한 교도관을 통해서 밖에 알리셔서 결국 6월 민주항쟁에 불을 당기셨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좀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좀 면구스러워요 사실은. 그게 그 저 87년 1월에 네. 박종철 군이 1월 14일 날 그 남영동 대공수사관에서 수사받다가 죽었잖아요. 네. 근데 1월 17일 경에 제가 갇혀 있는 그 감방 사동 안에 네. 그 박종철 군을 고문해서 죽인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있던 데가 어떤 곳이냐면 여자들이 있던 사동이었는데 그 사동을 비우고 저를 거기다 가둬놨는데 거기가 감옥 안에 담을 또 가둬놓은 거예요. 네. 여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들어와서 난 뭐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교도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남영동에서 박종철 군 고문해서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 몹시 그냥 언짢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며칠 한 2, 3일 있더니 거기 그 조한경 경이라는 사람, 강진규 경사라는 사람인데 그 조경이는 계속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고 네. 강진규는 계속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네. 참 이상하다. 그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러나 그러고 제가 그 당시 보안계장이 안유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 안유 씨가 제가 70년대 감옥살이를 서울구치소에서 할 때 굉장히 친해졌어요. 저하고 얘기도. 네. 그때도 간부였는데 이 보안계장을 좀 면담을 신청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저렇게 울고 그 찬송한 부르고 나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 면담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 안유 보안계장이 화를 막 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놈의 정부가 어딨냐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두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주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5명의 고문 경찰관이 있는데 3명은 따로 돌려놓고 2사람만 구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억울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유 씨하고 뭐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면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다시 좀 불러내라고 그래가지고 2-3차례 면담을 하면서 경과를 자세하게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유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취재 뭐 더 딴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옥중 취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옥중 취재를 해서 그거를 그 휴지 그때 뭐 샘터라는 이런 걸 넣어주고 그랬는데 거기 좀 이렇게 별로 글씨가 없는 데가 있거나 또 이 그 여백 같은 곳에 여백 같은데 네. 뭐 네. 이런 데다가 그 이른바 비둘기라는 비밀 편지를 네. 써서 제 밖에 있는 재야운동하는 김정남이라는 친구한테 네.
그 교도관들 시켜서 내보냈어요. 조마조마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사태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뭐 그 밖에서 시위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민주헌법 쟁취 뭐 운동이 벌어지고. 네. 그런데 그때 5.18 광주항쟁 7주년이었네. 그때 명동성당에서 그 추모 미사가 열렸어요. 네. 5.18 광주항쟁. 그때 그 주기영께서 강론을 하고 먼저 나가시고 난 다음에 뒤에선 함세웅 신부가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김승훈 신부께서 네. 그걸 성명서를 폭로하는 성명서를 읽었어요. 네. 범인이 2명이 아니라 5명이다. 완전히 이거는 조작을 한 거다. 네. 이 조작된 진상을 밝혀라. 이러고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987 영화가 고증을 뭐 대체로 잘 했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거기에 이제 교도관들이 그 안혁 그 보안계장 말고도 네. 그 금방 생각들도 안 나네 이제 한재동이라는 분하고 전병영이라는 두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전병영이라는 그 퇴직 교도관은 저를 숨겨줬다 또 그 사람도 막 수배돼서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네. 한재동 그 사람을 만나려는데 도망자를 그렇게 쉽고 만날 수 없잖아요. 그때 김정남도 날 이렇게 숨겨주고 그랬다가 네. 도망다니는 처지였는데 아니 이 사람이 3개를 뭉쳐서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 전병영한테 전한 거예요. 네. 한재동이라는 교도관이. 그리고 그 다음 날 붙잡혔어요. 네. 전명동 씨가. 그걸 가지고 있는 채 잡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네. 아마 이 박종철 군 고문 이 항쟁이 무산이 됐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듣고 아이고 네. 그거 다 압수됐으면 나도 뭐 어떻게 됐었겠어요. 네. 그땐 막 사람을 고문해서 죽이던 때인데 네. 그 고문사가 이제 물고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고문도 있었고 뭐 별짓을 다 했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옥중에서 그런 일들이 밖에서 하여튼 시위가 벌어지는 걸 보시면서 네, 그런 네.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 전두환 정권이 결국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참 어려움에 네. 그러니까 민주헌법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때. 네. 박종철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네. 이한열도 그래서 또 죽은 거고. 네. 저는 근데 박종철 군 고문 그 사건이 사재단에 의해서 그렇게 네. 폭로되면서 아 이게 무슨 고비를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거는 이제 아니 고문해서 죽인 사람들 숫자까지도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실까지 조작하니까 무슨 짓은 못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 분노가 그때를 이래로 확 이렇게 고조됐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이 6월 항쟁으로 들어서면서 이한열 군이 또 그렇죠. 최루탄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네. 이젠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이제 다시 그 언론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배님은 요즘 언론 보도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으실 텐데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시고 또 그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중동까지도 그리고 MBC 말고 KBS까지도 네. 이 도도한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완전히 아직도 물이 덜 빠졌어요. 윤석열 물이 덜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일제 부역하던 그 물이 덜 빠졌어요. 네. 근데 저는 이 그때 87년에도 양김이 분열해서 군사독재 아류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죠. 예. 그것이 그 힘을 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태혁명을 통해서 촛불 혁명으로 네.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하고 입법부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네. 민주당과 그 진보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러면서
제도까지 이 민주화 운동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여기도 독재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네. 그 비태혁명을 밀어붙였던 시민들이, 의사들이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입법부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조중동도 KBS까지도 네. 대세에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87년에도 아마 양김이 협력을 해서 정권을 바꾸고, 그래서 그 직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그때 89년인가 88년에 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됐으면 영호남이 없이 다 그 집권 세력이 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 그때 또 탈냉전 시대 아니에요. 네. 올림픽도 치르고 또 우리도 유엔 가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아마 우리 민주화나 이런 비태혁명이죠. 네. 이런 거를 한 40년 앞당길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지체된 역사군요. 예. 그러나 지체됐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 네. 저는 여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정치 권력과 보다는 네. 동아줄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다. 이 한반도가 어떻습니까? 섬보다도 더 못해요. 삼면이 바다고 철조망으로 위가 가로막히고 그랬는데, 이 속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곰삭인 거예요. 민주화, 네. 남북의 화해, 평화, 이런 거를 곰삭이도록 엘리트들보다는 오히려 민주 시민이나 촛불 시민이 네. 더 깊이 고민을 하면서 사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배님에게 언론의 길을 묻는다면 어떻게 가이드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1974년에 이미 그걸 깨달았어요. 네. 언론 자유 선언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 네. 우리 언론 자유 선언하는 언론 종사들, 기자, PD, 아나운서, 심지어는 기자, PD, 아나운서가 아닌 동아일보의 성원들까지 네. 우리를 지지 성원 안 하면 안 된다. 그건 뭐냐? 노동조합 결성이다 이게요. 네. 그래서 언론 자유 선언하기 전에 그 동아 언론 노조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다 결집시키고, 그 결집시킨 힘으로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동아가 고립무원의 섬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당한 건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도 우리 후배들한테 당신들에게 허용된 헌법상의 권리, 단결권, 네. 노동조합 결성권, 이거를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그리고 처우도 받고, 봉급도 제대로 받고, 신분 보장도 받고, 네. 이런 운동이 언론 노동조합 운동이다. 네. 현역 기자 시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절에 서민 남대로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기사랄지, 혹은 뭐 역으로 흑역사랄지 좀 에피소드가 좀 있으십니까? 이거 저 사진이 있죠? 사실 그때 제가 그 잠깐 문화부 기자로 가기 전에 네. 스포츠부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그 71년 초에 네. 일본 삿포로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죠? 저 사진은 40년 뒤 사진이에요. 아니 그렇군요. 40년 뒤가 아니라 20년 뒤 사진이에요. 네. 그때 북한에 네. 빙상 그 여제라고 그랬죠. 네. 그 사람이 그 인스부르크 64년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동계 올림픽에서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에 은메달을 받았어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네. 여자로서 더구나 저기 한필화죠? 한필화죠. 네. 저 사람이 다시 그 삿포로의 동계 올림픽에 71년에 네. 그
참여를 했는데 우리 그때 저 박정희 독재 정권으로서는 저 사람이 금메달을 받을까봐 전전긍긍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그 빙상 그 선수로서 김영희라는 여고생이 나갔는데 네. 이 여고생의 어머니가 한계화예요 이름이. 네. 그 부득부득 그 김영희가 한필화 옆을 쫓아다니면서 이모 내 이모하고 만나고 싶어요 이러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 같은 조카가 없어. 네. 그 신경질을 내고 막 그 기록이 막 내려가고 그랬어요. 한필화의 기록이. 네. 그런데 저한테 그때 제보가 오기를 한필화의 오빠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네.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성남의 그 판자촌 꼬방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아무리 찾으니까 이건 한강 모래톱에서 바늘 찾기 같더라고요. 네. 근데 또 누가 그 사람이 남대문 시장에서 뭐 전파상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한대요. 네. 그래서 남대문 시장을 가서 뒤졌어요. 그래서 한필성 씨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 동생이 한필화 맞냐? 그랬더니 내 동생 한필화 맞다 이거예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삿포로 올림픽에 나온 거 아니야. 북한에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나왔다 그러니까 아우 자기는 너무 사느라고 바빠서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 데려왔어요. 네. 데려다가 그 저 이 프레스센터 그 뒤쪽에 네. 뉴서울 호텔 있잖아요. 네. 네. 그 방에다 갖다 넣고 예. 그 전부 다 이제 그걸 밝히도록 했죠. 네. 그랬더니 그 자기가 진남포가 고향이고 뭐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면서 네. 1.45 때 어머니가 이 사람이 징병 연령이 되니까 목숨을 구하게 하느라 혼자 월남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때 월남을 한 다음에 한 번도 이상 가족이 된 거죠? 이산 가족이 되고 혼자 네. 홀몸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동아방송 스튜디오에 데려다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하고 동아일보가 그때 결연돼서 네. 아사히 방송, 일본의 아사히 방송하고 동아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네. 전파 상봉을 하게 했어요. 네. 방송으로. 그 울음바다가 되고 뭐 엇박을 오고 야단이 났는데 그 다음에 상봉을 시키려고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열화 같은 그 바람이 있으니까 삿포로에 이 한필성 씨를 데려갔는데 네. 양쪽에서 서로 구실을 대서 못 만나게 해서 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네. 저는 그때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 얼마나 이산가족의 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좀 실감을 했고 그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큰 특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중앙정보부엔 찍힌 거예요. 찍혔어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자유언론 운동을 또 하니까 이중으로 찍힌 거예요. 네. 이것이 흑역사고 앞에 거는 제가 무용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언론인으로서 선배님의 롤 모델 누굽니까? 뭐 당연히 저희들한테는 사상계 발행인이었던 장준하 선생하고 네. 동아일보 주필했던 천관우 선생이죠. 네. 사진 있죠? 근데 그 천관우 주필한테는 저희들이 그때 막 주필하실 때 네. 입사하고 그래서 저희들 한 그 2, 3년 선배들부터 저희 아래 후배들한테는 그 양반이 네. 저희들 그 뭐 우상 같은 언론이었죠. 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은 제 처가 장 선생이 국회의원한테 비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집안에 이제 좀 연이 닿는 분인데 장 선생은 뭐 좀 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관계고 그래서 제가 네. 73년에 결혼을 할 때 주례를 천관우 선생이 하시고 네. 그 제 집사람이나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네. 그 우리 가족 대표로 장 선생이 네.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사진을 띄웠는데 왼쪽이 청관우 선생님이고. 그렇죠. 네. 저 오른쪽이 네. 장준하 선생이시죠. 그래서 예. 저는
두 분 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네. 그 모시고도 이렇게 좀 하고 그랬어요. 네. 어찌 보면 저런 분들하고 저런 이 역사를 같이 겪으셨다는 게 또 영광스럽기도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네. 저분들 뜻에 거스른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네. 자, 현직 언론인들에게 언론에 대한 경구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하나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 저는 한 사람이 가면 두 발로 가잖아요. 네. 1인 2각 아니에요. 네. 전 2인 3각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도 그 뛰어난 재능이나 뭐 특종을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다른 언론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언론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훨씬 훌륭한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이제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를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저 청관호 선생이나 장준하 선생 이런 분들이 뭐 장준하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이고 독립군이기도 했고요. 네. 사상계라는 것이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우리 지식인들에게 준 큰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분은 잡지 저널리즘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의 효시죠, 효시. 네. 청관호 선생은 54년에 그 부산에 그 피난 시절에 대한통신이라는 통신사의 조그만 통신사의 기자로 시작을 해서 네. 40대 중반 이르기 전에 네. 동아조선 한국 민국일보 편집국장을 다 지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 가서는 주필까지 지내시고. 네. 그러니까 뛰어난 언론인이죠. 네. 뭐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저는 우리 언론인들에게 이 장준하 선생이나 청관호 선생의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하고 네. 그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더 보탤 거는 이분들이 해방 직후에 우익에 속하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이나 청관우 선생 같은 분들의 그 행적, 언론인으로서 행적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네. 뭐 예, 저 이제- 자신이 너무 그분들을 그런 건 좀 뭐한데 한 가지 잊지 말고 권하고 싶은 거는 72년에 박정희, 김일성 두 사람이 네.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네. 그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좋은 말은 다 썼어요. 네. 그런데 두 독재자가 그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청관우 선생이나 장준하 선생, 거기 함석헌 선생 몇 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청관우 선생이 그 창조라는 천주교 잡지에 민족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복합국가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거를 장준하 선생, 함 선생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천 선생이 정리를 하신 건데 그 복합국가론이 뭐냐면은 이 국가연합론이에요. 네. 지금 바로 6.15 선언이라 여기에 대한민국의 정책이 된 거를 네. 남북 정책이 된 거를 그때 청관호 선생, 장준하 선생이 이미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초 같은 것이군요. 네. 그때 그걸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빛의 혁명 얘기하셨습니다만 촛불혁명 또 빛의 혁명을 이룬 우리 그 시민사회를 향해서 나름대로 어떤 요청이랄까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우리 시민들이 네.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진압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역사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동아투이 사람들이 자유언론 운동을 74년 했을 때 그때
박정희 정부가 광고 탄압을 해서 백지 광고가 막 나갔잖아요. 네. 그걸 채우려고 수많은 민주 시민들이 나섰잖아요. 네. 동아야, 너마저 배신하면 나 이민 갈 거야. 그 이대생. 그런 선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수많은 민주 시민들 그 광고 격려 광고를 냈던 분들이 지금 비태혁명의 주인공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이 민주화, 언론 자유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깨달음 이런 것이 빨랫줄, 동아줄처럼 이렇게 면면이 이어졌군요. 면면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그 민주 시민들이 이번에 12.3 계엄을 비태혁명으로 극복해낸 것 이거를 지금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쪽 네. 식민지 경험을 했고 아직도 가난과 부정부패, 독재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느냐고요. 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K 문화 같은 것이 그런 걸 또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한 마디만 더 붙이면 2024, 25년에 그런 비태혁명을 이뤄냈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2045년 해방 100년이 됩니다. 광복 100년이 됩니다.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떻게 돼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네. 아마 이 비태혁명의 이 전통이 이어지고 정부들이 또 책임 있게 잘 한다면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남북 사이에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도 않고 네. 뭐 많이 그 유무상통, 호혜 교류, 호혜 공존 네. 이런 그 세상을 살게 되지 않을까. 꼭 그런 세월이 오길 전 기다립니다. 네. 이미 김구 선생이 희망한 문화 강국군 들어섰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말 끝마디에 그 동아 트윗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그냥 해임이 아니고 네. 복직이나 했으면 네. 좋겠다. 네. 굉장히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민주시민들한테 격려 광고를.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50년을 버텨왔습니다. 영웅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그 이 서브 카피로다 해직 영웅 이런 말 썼더니 선배님이 아주 부담스러워하시면서 하여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연장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네. 자, 언슈 TV 특별 기획 나는 해직 언론이다. 오늘 두 번째 라이브 동아투 위원장 이부영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